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5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4강에서는요, 선거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선거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의석수와 선거구 수를 관계로 과연 우리는 어떤 선거구제인지 유추할 수 있는지 등등의 문제들 한번 접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가지고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소선거구제와 중대 선거구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 선생님 여러분에게 지난 강에서 막 설명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표 결정 방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크게 둘로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공부를 할 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상세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식화된 내용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일단 이 부분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도식화되어 있어야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응용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다수대표제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수대표제는 쉽게 이름이 일을 다 했어요. 다수대표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예요. 어렵지 않죠? 다수대표제 뭐라고요?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고전적인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게 바로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수대표제가 뭐라고요?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수결의 원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다수대표제가 다시 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상대 다수대표제라고도 해요. 상대 다수대표제. 네,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대 다수 대표제가 있어요. 그럼 또 무엇도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다수 대표제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일단 지금 이 개념 디딤에서는요, 판서 따로 안 하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단순히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냥 당선되는 구조예요. 다시 한 번 더.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는요,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단순히 한 표라도, 그냥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으면은 당선되는 구조가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절대 다수 대표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절대 다수 대표제는요, 이름 일 다 했어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 선생님이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수대표제라는 게 있다. 다수대표제가 뭔데?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 아, 그래서 그냥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근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구나. 상대 다수대표제, 단순 다수대표제는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히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는 구조구나. 절대 다수대표제는 아니야.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은 넘겨야 돼 라고 하는 걸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이게 바로 다수 대표제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 결정 방식은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요, 이름이 일 다 했어요. 무엇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어디에 비례하는 거냐면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감이 안 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이 내용들을 살짝 풀어서 적어볼게요. 살짝. 쉽게 득표율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공부 시간을 5시간 투자했으면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나 사실은 시험 공부 별로 안 했어. 그냥 나 30분만 했어. 그럼 30분을 투자한 만큼 30분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올 거야.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비례대표제는요. 선생님 손 잘 기억해요. 지금은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적고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모션으로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모션으로 하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서 글씨로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아무것도 안 쓴다 그랬어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만큼 득표했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만큼 의석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만약에 요만큼 득표했으면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만큼 득표를 했으면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쉽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비례대표제. 득표한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것을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수대표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수대표제 뭐라고? 다수결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다.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선거군의 여러 후보자 중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선생님이 요 표를 가져가 봤는데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각각 득표를 50표, 49표, 그리고 40표, 30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표. 뭐 이렇게 득표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득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수대표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쉽게 선거군의 여러 후보자 중에서 그냥 우리는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럼 누가 당선되는 거야?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해서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다수대표제는 크게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제일 먼저 단순 다수대표제, 상대다수대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했었지? 단순 다수대표제, 후보자들 중에서 정해진 당선자 수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득표 순으로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쉽게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그냥 단순히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구조를 우리는 단순 상대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백에다가 조금만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이러한 단순 다수대표제, 상대 다수대표제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정신을 차려주시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잘 봐요. 이 단순 다수대표제가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는 구조예요? 한 명이. 그러면 만약에 요 사례에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득표순에 따라서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게 된다면.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단순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중대선거구제는 뭐였죠?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의 대표가 당선되는 구조였죠. 자, 근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되는 구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수대표제와 단순 다수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결합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정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쉽게 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단순 다수대표제,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된다, 정해진 순위 안에 들면 된다,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하거나 중대선거구제와 결합을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 내용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후보자들 중에서 정해진 당선자 수에 따라 만약에 우리는 한 명을 뽑을 거예요 라고 소선거구제와 결합을 한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 당선. 만약에 우린 2명 뽑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은 2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냥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적으신 다음에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손 잘 봐요.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 봤었죠? 단순 다수 대표제 한 번만 더 해보자. 뭐라고?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구조라고. 그 중에 최다 득표자가. 자, 반면에 절대 다수 대표제는요. 절대적인 기준은 넘겨야 된다라고 했었죠. 잘 봐. 과반수 득표와 같이 일정 기준을 두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 이 개념보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넘겨야 돼. 이를테면은 일정 기준은 넘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지만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적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통과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 기준이 대부분은 과반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50%를 초과하는. 이해되셨어요? 어쨌거나 절대적인 기준은 넘겨야 돼 라고 하는 걸 쉽게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셨죠?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이제 각각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순 다수 대표제는요.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단순히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보자가 여러 명이 나올 경우에는요.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도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 말은요.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대표성이 뭐냐면요. 쉽게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도예요. 다시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결국 대표성이라는 거는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얼마나 대표하는지예요. 근데 만약에 후보자가 여럿이라면은 그 중에서 표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졌다면은 그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거겠죠. 그 경우라면은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단순 다수 대표제는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선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라면요, 선거 운영이 쉽고 당선자 결정이 간편하죠. 왜? 만약에 한 명만 뽑는 구조라면 그냥 여러 후보자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 당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절대 다수 대표제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는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일정 기준 이상은 넘겨야 되니까. 계속 여기랑 연결시켜 보세요.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은 넘길 테니까. 이를테면은 과반수와 같이. 그거는 넘길 테니까 상대다수 대표제에 비해서는 사표가 좀 줄어드는 편이겠죠. 그리고 당선자의 대표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대표하는 정도예요. 왜 대표성은 높아질까요? 그렇죠. 적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넘길 테니까. 그러니까 당선자 입장에서는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절대적인 기준 넘겨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을 넘기지 못했어. 선거를 했더니 선거 결과 절대적인 기준 과반수라 해볼게. 과반수를 넘은 후보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반장 선거 앞에서 선생님이 사례 들었었죠. 그런 적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반장 후보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지 그 중에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반장이야 라고 했는데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선거를 한 번 더 하죠. 이거예요.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을 넘기는 후보자가 없다면은 뭔지는 모르더라도 결국에 그 기준을 넘기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방금 선생님이 싹 얘기했던 거 절대적인 기준을 넘기지 못했을 때 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둔다고요. 그것들이 바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무엇인지는요. 여러분 교재 밑에 쪽에 자료 플러스 한번 선생님이랑 참고자료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결선 투표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와 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있으면 뭐가 문제야? 그냥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1, 2위 득표 후보자들 또는 일정 득표율 이상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선생님 한 번 더 투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투표하는 거예요. 2차 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결선 투표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차 투표 결과 지금 과반수 득표와 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있어요. 일정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과반수라고 한번 쳐볼게. 지금 이거 전체는 100표야. 이 중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 있어? 후보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뭔가 장치를 마련한다고. 그 장치 중에 첫 번째가 결선 투표제예요.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1, 2위 득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투표를 진행했더니 이를테면은 후보자 갑은 55표를 얻었고 후보자 을은 45표를 얻었다. 이제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등장했다.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기 때문에 후보자 갑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게 바로 결선 투표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과반 득표와 같은 일정 기준을 넘긴 후보자가 없을 땐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투표를 진행한다. 그럴 때 대부분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건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결선 투표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요 내용, 요거 선호투표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호투표제는요, 투표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선생님이랑 밑에 있는 내용 아예 같이 보자. 투표에 선호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권자 A, B, C, D, E가 있어요. 이 유권자가 선호 순위를 기재하는 거야. 선호 순위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런 거야. 후보가 3명이 나왔어. 3명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으뜸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가 있을 거고 또 그냥 3명 중에 세 번째로 좋아해 라고 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후보 순위를 이렇게 쉽게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유권자 A는요. 나는 갑, 을, 병 순서로 좋아 라고 기재를 한 거예요. 유권자 B는 누구를 제일 으뜸이로 최애로 좋아하는 거예요? 을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좋아해? 병을 좋아하고 갑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여기 보자. 유권자 2. 유권자 2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후보 병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후보 갑이 좋더라. 나는 후보 을은 세 번째. 라고 본인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시켜보자. 투표 결과 1순위 표를 얻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우리 한번 해볼래? 요렇게 했더니 1차로 한번 계산해보자. 1순위 표를 얻는 과반 투표자. 그러면은 1순위 표를 한번 합쳐볼게요. 1순위를 얻은 표들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후보자 갑은요. 유권자 2명한테 1순위 표를 얻었어요. 여기 적자. 후보자 을은요. 1명에게 1순위 표를 얻었어요. 후보자 병은요. 2명에게 1순위 표를 얻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투표 결과 1순위 표를 얻은 과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유권자 5명인데 5명의 과반을 넘긴 후보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 잘 봐.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탈락시켜야겠니? 1순위 후보가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 을을 탈락시키는 거겠죠. 을 너 탈락이라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에서 결국에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는 요 표가 되겠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에서 2순위를 택한 후보자에게 결국 이 표에서 2순위를 택한 후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병에게 한 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요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 탈락시켰어. 누구? 결국에 후보자 을은 탈락이 되는 거야.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에서 2순위를 택한 후보자에게 한 표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2차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 갑은요. 그대로 1순위를 2명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 을은 탈락된 거죠. 후보자 병은요. 요 표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몇 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1이 돼서 3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절대적인 기준 아까 뭐라고 잡자 그랬지? 그냥 과반으로 잡자 그랬지.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합니다.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는 구조예요? 병이 당선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예요. 끝. 요게 바로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요런 내용이 있군. 요게 바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였군. 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러한 장치는 어디에서 주로 마련하는 거라고? 절대다수 대표제에서. 왜?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요. 어딘가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비례하는 거냐면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개념 디딤에서는 막 이렇게 모션으로 뭐라고 표현했었죠? 득표한 만큼 가져간다 라고 표현했었죠. 그거를 이제부터 조금 한번 풀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정당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D 네 정당이 있는데 각각의 득표율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A 정당은 50%를 득표했다. 두 번째 B 정당은 25%를 득표했다. C 정당은 15%, D 정당은 10%를 득표했다. 득표율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데요? 잘 봐요. 전체 의석을 선생님이 200석이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200석에 50%면은 몇 석이에요? 100석이 되는 거죠. A 정당은 100석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득표율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득표율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너 50% 득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200석이에요. 200석에 50%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득표율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25%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면은 200석에 25%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몇 석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50석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C정당인데요. 저희는 15% 득표했습니다. 그러면은 200석에 15%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30석을 C정당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D정당은요. 저희는요 10% 득표했어요. 그러면은 200석 중에 10% 가져가세요.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던 거 여러분이 한 번만 기억을 해주세요. 전체 의석수에다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바로 비례대표제구나 라는 것까지 우선 기본적인 개념 먼저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비례대표제를 공부할 때는요, 쉽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득표율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구나. 이만큼 득표율이라면은 이만큼 비례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요. 밑에 있는 장점과 단점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요. 쉽게 득표율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쉬운 표현으로는 득표한 만큼 가져간다라고 했어. 그럼 결국에 득표한 만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4표. 4표 뭐였지? 지난 강의에서 했었는데 4표. 죽을 4자 나오는 거 4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였죠. 내가 득표한 만큼 가져간다면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는 표가 거의 없겠죠. 따라서 4표 발생을 최소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막 계속 표시하고 있는 건 득표한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꿔볼게. 득표한 만큼 득표율과 가져가세요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겠죠. 득표한 만큼 가져가세요.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득표한 만큼 가져간다. 정리되셨나요? 장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내가 정말 요만큼의 표를 득표했다면은 그만큼에 비례해서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군소정당 입장에서는요.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요만큼 득표했으면 요만큼이라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자, 반면에 단점이에요. 의석수 할당 및 당선자 결정 과정이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요 화면 있죠. 사실 요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비례대표제를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막 계산하기 쉬운 퍼센트만 갖고 왔어. 뭐 200석에 50%, 뭐 200석에 25% 이렇게 쉬운 것만 갖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거야? 5석인데 23%. 아니 이런 경우라면 혹시 뭐 5석에 막 40.5%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경우라면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소수점은 어떻게 의석을 배분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의석을 배분했더니 2.5가 나왔어. 그러면 2명이 들어가고 1명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 뭔가 또 다른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비례대표제는요. 의석수 할당 및 당선자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진짜 나중에 뭐 정치외교학과나 관련된 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이걸 비교 정치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비교 정치할 때 각 나라의 선거 제도를 공부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름은 비례대표제인데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이 다 달라. 나 이거 공부하다가 진짜 나 휴학할까? 나 이 생각한 적 있었어. 이렇게 엄청 막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그냥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구나 쉽게 그래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해서 반영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요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에는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겠죠.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가 선출 방식이 특히 국회의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적혀 있고 현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겠죠. 일단 머릿속에 하나 뭔가 한번 바뀐 적이 있구나. 왜 바뀌었었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여백에다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뭐였냐면은 1인 1표제였어요. 선생님 1인 1표제가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1인 1표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1인 1표제는요. 결국에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거예요. 얘들아, 몸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정당에 투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도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그냥 정당에 대해서 했구나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감이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요. 나는 몇 표를 받는 거냐면요. 예전에 과거에는 한 표를 받았어요. 이 한 표에는 후보자 명이 적혀 있었어요. 자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팽수가 좋아.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한테 의석을 배분할 땐?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팽수 좋아해? 그럼 너는 EBS 정당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내 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팽수한테 한 표를 행사했더니 알아서 저절로 쉽게 너의 표는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EBS한테 하나 줄게 라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팽수가 아니라 김석진을 뽑았어.
그랬더니 내 표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엇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거예요?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진을 이렇게 뽑았더니 너는 방탄 좋아하는구나 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나의 의사 묻었어요?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후보자를 뽑았더니 너는 방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네 표는 방탄소년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우리가 알아서 사용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내가 또 이번에는 투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난 이번에 누구를 뽑았냐면요. 아이유를 뽑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겠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한 정당이 없어. 무소속 후보야. 아니,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당 공천 없이도 그냥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려고 했더니 정당이 없네. 그럼 네 표는 비례대표를 의석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쓰이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과거 우리나라의 1인 1표제였어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했구나 라고 알아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들으면서 조금 감이 왔어요?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 이제부터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펭수는 좋아. 그래서 내가 펭수를 뽑았거든. 근데 나는 EBS는 싫어.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재미도 없고 EBS 싫어. 근데 펭수는 너무 좋아. 근데 EBS는 싫어.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방식에서는요. 내가 펭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나의 의사 묻지 않고 그래 너 EBS 좋아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EBS 되게 싫은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사가 직접 들어갔어요? 내 EBS를 싫어하는 이 나의 마음이 직접 표현되었어요? 아니에요. 뭐야, 너 펭수 좋아하잖아. 그럼 넌 EBS 좋아하는 거야. 라고 나의 의사가 왜곡되어 들어갔어요. 이해됐어요? 내가 즉 EBS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 직접 들어갔어요? 아니요. 직접 결정되지 못하고요. 왜곡되어 들어갔어요. 이거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에 무엇을 위반한 걸까요? 위배되는 걸까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펭수는 좋아해. 하지만 EBS는 싫어. 그런데 이 1인 1표자에서는 내가 펭수를 뽑으면은 EBS를 좋아하는 것처럼 지들이 알아서 간주해줘. 지들이 뭔데 내 의사를 왜곡해서 들어가? 지들이 뭔데 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라고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나는 아이유가 좋아. 그래서 아이유를 뽑았더니 세상에 내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쓰였어요? 못 쓰였어요. 왜?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를 해주는데 나는 무소속 후보 뽑았잖아. 결국 내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못 쓰였어. 근데 옆에 내 친구를 살펴보니까 걔는 김석진을 뽑았대. 걔 표는 비례대표를 뽑는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사용이 됐대. 감이 조금 와요? 옆에 있는 친구의 표와 나의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내 친구는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뽑았다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이고 내 표는 무소속 후보를 뽑았다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 친구의 표 아쉽게 다른 후보자의 표와 나의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표가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표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누구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쓰이고 누구 표는 쓰이지 않고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돼요?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는 거니까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겠죠.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1인 1표제, 과거,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이 방식에서는 직접 선거 원칙과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어느 경우에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건지 어느 경우에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했으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선생님이 화면 하나로, 필기 하나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해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대요. 즉, 이렇게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표로 계산하였던 겁니다. 결국에 투표라고 하면 몇 표 받는 거예요?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표 한 장만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1인 1표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었었는지를 이제부터 정리해봅니다. 이는 유권자의 직접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내가 싫어하는 경우. 다시 한번, 나는 이 후보자는 좋은데 이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은 싫어.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가 왜곡되어 들어간다라고 했죠. 얘 좋아하면 EBS 좋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됐어요? 따라서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하였고요.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한 유권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후보자와 표의 가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과 연결된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고요? 2004년부터 무엇을 실시하고 있냐면요.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내가 국회의원 선거하러 가잖아요. 2장 받는 거예요, 쉽게. 한 장은 후보자 명만 적혀 있어요. 한 장은 정당 명만 적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게 한 표를 각각 행사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서의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팽수는 좋은데 EBS는 싫어. 나는 정법이라는 정당이 좋더라. 이렇게 따로따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나는 무소속 후보를 찍었어. 내 표는 예전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쓰이지 않아서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는 무소속 후보가 좋고 나는 트와이스라는 정당이 좋아. 이제 나의 표의 가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표의 등가성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